연방검찰이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을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파더스데이와 준틴스였던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남부 지역의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앞서 닥친 토네이도로 전기까지 끊겨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콘서트장에서 살포된 인공 안개를 흡입한 20대 여성이 레지오넬라병에 감염됐습니다. 이 여성은 사지를 절단한 끝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주말 맨해튼 지하철에서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칼을 휘두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검찰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기소했습니다.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 헌터 바이든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협의해 법정 싸움을 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에 기소된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에게 적용된 혐의는 3건입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10만 달러가 넘는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와 마약을 불법 복용한 사람에겐 금지된 총기를 소지했다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탈세에 대해선 각각 최대 1년,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선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헌터 바이든이 이미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 전 합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습니다. 체납 세금 120만 달러는 국세청에 이미 갚았고 총기 소지건 관련해선 약물 중독 재활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기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소 직후 합의는 이례적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빠른 혐의 인정으로 긴 법정 다툼을 피하면서 백악관이 부담을 좀 덜었다는 평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은 아들을 사랑하고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혐의 외에도 헌터가 아버지 후광으로 해외 사업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온 공화당은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비난했습니다. If you were the president's leading political opponent, the DOJ tries to literally put you in jail and give you prison time. If you are the president's son, you get a sweetheart deal. 지난 8일 기밀 유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처벌이 교통법규 딱지만큼 가볍다.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떠안게 된 사법 리스크의 부담이 내년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또다시 지정했습니다.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으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더 잦아진 탄도미사일 발사와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비상사태법은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권한을 확대하는 법으로 지난 1976년 제정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뒤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북한을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정부의 도발과 억압적인 행동이 국가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할 것을 확실시했습니다. 의문의 백색 가루가 담긴 100여 통의 편지가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배달돼 연방수사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편지들은 데니얼 호킨스 캔사스주 의회 하원의장과 스테판 오원스 주 하원의원 등 다수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배달됐습니다. 주사법당국은 가루에 대한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편지에는 다수의 언어가 조합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러 언어의 글씨 중 깡통이라고 적힌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편지가 로라 켈리 캔사스 주지사와 캔사스 의회가 대립하던 중 배달됐기 때문에 정치적 반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해당 편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최소 14명이 숨지고 102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시카고 인근 윌로우부르크에서 열린 준틴스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으로 최소 20명이 총에 맞았고 이 가운데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열린 파티 도중 다수의 용의자가 군중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으며 파티는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청소년들이 모인 파티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은 지난 일요일 새벽 사무실 공간에서 발생해 17세 소년이 총에 맞아 숨졌고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7세 소년을 체포했으며 AR-15와 같은 소총과 다수의 권총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파티를 주도한 인물과 건물주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일요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시비가 붙은 두 그룹 사이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두 그룹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총격전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총상을 입고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10세 소녀와 16세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총격전을 벌인 차에 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피셔맨스 워프로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미러키에서는 준틴스 축하 행사 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6명이 총에 맞아 다쳤으며 디트로이트에서는 4명의 10대가 총에 맞아 2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총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건 바이올런스 아카이브에 따르면 연휴가 시작된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최소 14명, 부상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남부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낮 최고 기온이 120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텍사스주는 연일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의 경우 연휴 기간 휴스턴이 115도, 코퍼스 크리스티는 120도까지 기온이 올라 끔찍한 더위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열돔 현상까지 더해져 아침 최저 기온도 80에서 90도에 머물며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는 주 저녁에 폭염경보를 발령했는데 문제는 토네이도로 수만 명의 가정에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 현재도 복구가 되지 않아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올리언스와 루이지나 등도 90도를 넘는 더위로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요금 체납으로 전력이 끊긴 가구들의 전력 공급을 내일까지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도 체감 온도가 100도를 넘으면서 기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해안 지역에 용오름 현상이 생겨 2명이 다치고 해변의 시설물들이 하늘 높이 빨려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용오름 현상은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로 육지 인근에서 소멸되는데 이번 경우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안 대기청은 설명했습니다.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된 남부 지역에는 쿨링 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가능한 외출을 줄이고 외출 시 헐렁하고 흰색 등 밝은색 옷을 입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할 것과 가능하면 친척이나 이웃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자동차 안에는 아기나 애완견을 단 1분도 방치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콘서트장에서 살포된 인공안개를 흡입한 20대 여성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됐습니다. 이 여성은 사지를 절단한 끝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미러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올해 22살 에블린 데이비스는 지난해 6월 콘서트 현장을 다녀온 뒤 고열과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증세가 완화되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16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에게 폐혈증과 폐렴 진단을 내렸는데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가습기와 인공분수 등 물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일종입니다. 의료진은 그녀가 콘서트장에서 살포된 인공안개를 통해 균을 흡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혈압 안정을 위해 다량의 혈압 강화제를 투여받았는데 복용 12일 만에 손과 발의 혈액 공급이 끊겨 결국 사지를 절단한 뒤에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맨해튼 지하철에서 3명의 여성에게 칼을 휘두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점차 악화되고 있는 치안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주말 맨해튼 전철역에서 1시간 동안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칼부림 3건 이상을 일으킨 용의자가 33세 흑인 노숙자 클라우드 와이스로 밝혀졌으며 그를 살인 및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와이스는 지난 주말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86스트리트에서 렉싱턴 애비뉴역 사이를 지나는 4번 트레인에서 19세 여성과 48세 여성 그리고 28세 여성의 뒤에서 접근해 이유 없이 그들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19세 피해 여성은 86스트리트 렉싱턴 애비뉴 4번 트레인에서 내리는 도중 다리 뒤쪽에서 무언가 느껴져 보니 피가 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당혹스러움에 눈물을 흘렸지만 용의자는 그저 자신을 멍하니 쳐다보고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파더스데이를 맞아 케이크를 사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이처럼 끔찍한 일을 당했다며 대중교통 시스템 치안이 불안한 만큼 전철 내 더 많은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의자는 이어 같은 역에서 48세 여성의 신체를 또 칼로 그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20분 뒤 브루클린 브릿지 시티홀 역으로 이동해 28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또다시 칼로 긋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명의 피해 여성 모두 용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약 30분 사이에 3명의 여성을 이유 없이 칼로 그어버리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고 대중교통 내 범죄로 인해 연일 사망자 소식이 이어지며 시민들은 대중교통 탑승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We gotta address more safety. I see some police here. We need more police in station, more security cameras. I'm not gonna stop riding it. And I do travel to the city with my daughter because she goes to school in the city. So I let her know, what to look out for. Generally, I feel the subways are incredibly safe. Just being more vigilant. Yeah, that's all I can do. It's New York, unfortunately. 뉴욕시 정부는 지하철 내 범죄가 지난달 대비 13%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같은 소식을 연이어 접하는 주민들에게는 전혀 위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통근 열차 안에서 남성의 머리를 권총으로 가격한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경찰국은 지난 13일 통근 열차 안에서 권총으로 남성을 구타한 올해 29살의 카데자 브라운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달리는 열차 안에서 한 남성과 싸움이 붙은 뒤 권총 손잡이로 여러 차례 남성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싸우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소매점을 노린 절도 범죄가 늘자 사법당국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조직 소매 범죄, 범행은 주로 감시가 소홀한 넓은 대형 매장에서 일어납니다. 일명 부스터라고 불리는 절도범들은 순식간에 절도 방지 플라스틱 태그를 떼내고 물건을 훔칩니다. 또 위 변조된 영수증을 들고 가 훔친 물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해 현금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 같은 소매 범죄는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개인 판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이 훔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상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It's becoming increasingly easy for these groups to resell stolen merchandise to unsuspecting consumers through e-commerce sites and third-party sites. 전국 소매연합에 따르면 미국 내 조직 소매 범죄 피해는 전체 판매 10억 달러당 7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올해 애플과 홈디포,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피해를 입힌 소매 절도 조직이 잇따라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This year, we arrested and charged 8 individuals
involved in an organized retail crime operation that targeted Apple stores across 11 counties, resulting in approximately $1 million lost. So very organized. 아마존과 이베이, 홈디포와 타깃 등 대형 온오프라인 업체들은 오늘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의 중재로 조직 소매 범죄 척결을 위한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작물의 재판매를 막고 감시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거래량이 많은 온라인 판매자들의 감시를 강화하는 등 2개의 조직 소매 범죄 대응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범죄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반인 제보와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팬데믹 사태 종료 후 메디케이드 수혜를 박탈당한 주민들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민들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혹시 모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공식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확대 제공하던 혜택을 종료했습니다. 100만 명의 수혜자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수혜자들이 가장 많이 줄은 곳은 플로리다주, 그 뒤를 이어 아칸소와 아이다호주로 파악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7월까지 기존 수혜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기존 미달자의 혜택을 박탈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연방정부가 지급한 직원 고용 유지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원 고용 유지비를 제공해 왔습니다.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 이 지원금은 근로자들의 실직을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금액은 직원 한 명당 최대 $7,000 수준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직원 고용 유지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될 경우 그동안 지급받았던 세금 환급액을 다시 반납해야 할 뿐 아니라 벌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무작위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직원 고용 유지비 혜택을 받은 사업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했다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 심해 관광에 나섰다 실종된 잠수정을 찾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가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사령부가 실종된 잠수정을 찾아 나섰습니다. 밤낮 없는 수색 작업이 하늘과 바다 위, 심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워낙 깊은 바다에서 실종됐기 때문에 위치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잠수정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시각 모레 새벽까지 비축된 산소로 탑승자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We know there's about 40 hours of breathable air left based on that initial report. Again, that was just the initial report based on 96 hours from when the vessel. 잠수정 실종 지점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에서 약 1,500km가량 떨어진 북대서양 바다 한가운데로 타이타닉호의 잔해가 있는 심해 4,000m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1,000m만 내려가도 빛이 도달할 수 없는 심해. 여기서의 수색은 매우 복잡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Honestly, it's finding a needle in a haystack. So you can only rely on acoustic sensors to try to communicate and be aware of your environment. 탑승자 5명의 신원도 모두 확인됐는데 영국의 억만장자 탐험가 해미시 하딩 외에 사업가와 아들, 조종사, 잠수정 회사 CEO 등입니다. 이 잠수정은 1912년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다 빙하와 충돌에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 현지 시각 18일 출항했는데 출항 1시간 45분 만에 교신이 끊겼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65세 이상에게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 뉴저지주에서 시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강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지역 매체 NJ.com 등은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 사무실의 주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논란이 일었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대해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주의회 대표들 간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된 스테이 NJ 세부 내용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의 65세 이상 뉴저지 주민에게 50%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단 감면액은 최대 6,5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그동안 이 프로그램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오는 2028년까지 연 최대 1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부담을 안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기존 시니어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 프리즈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그렉 코글린 뉴저지주 하원의장은 전미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은 곳인 뉴저지주에서 노년층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려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시행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지사와 주의회가 합의한 스테이 NJ 프로그램에는 시니어를 위한 의료 혜택 개선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 내용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연방 빈곤선의 200%, 1인당 3만 달러로 높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내 16만 3천 명의 시니어가 메디케어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정부는 이에 대한 비용으로 약 2억 2,4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뉴저지주의 처방 플랜인 시니어 골드 및 PAAD에 대한 자격 조건을 연방 빈곤선의 최대 400%까지 높임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시니어가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